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부터 네 분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승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최수영 전 대통령지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시오. 예.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얘기를 먼저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그러니까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돼서 긍정적 응답이 23%, 그리고 부정평가가 68%.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 긍정평가 답변이 좀 나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부정평가 이유가 경제,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이 17%, 독단적 일방이 10% 정도 이렇게 부정평가 요인을 차지했고, 긍정적 평가 요인에서는 뭐 의료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소신 뭐 이런 것들이 좀 풀렸습니다. 가장 그 눈에 띄는 부분이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 민생, 물가 이 부분인데, 경제, 민생, 물가는 사실 외생 변수라 이게 그렇죠. 뭐 바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이거는 그렇게 부정평가 이유에서 조금 이제 떼놓고 보고, 문제는 그 뒤에 17%랑 10%를 차지하고 있는 소통 미흡과 이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이 평가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총선 이후에 뭐 당장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총선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항목이었는데, 이 항목도 여전히 굉장히 이 부정평가에 굉장히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달라졌냐 달라지지 않았느냐가 세간에서 굉장히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물었던 조사 기간이 예. 화요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후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부정평가 이유가 소통 미흡, 독단 일방적, 이게 합하면 27%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거는 이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를 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 TK와 부울경에서조차 이 부정평가가 50%대를 넘었습니다. 총선에선 이긴 지역인데도. 이긴 지역이죠. 거의 압승을 했죠. 근데 여기서 돌아섰던 거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이른바 탄핵 저지선 이런 건 지켜줬지만 패배는 패배인데 왜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냐고 보수 지지층도 항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항의 부정평가 중에 하나는 이른바 박영선 총리 지명설 논란이 또 여기 한몫한 것 같아요. 박영선, 양정철. 예. 그래서 보수층 내부에서는 이게 혁신인가라는 또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마 부울경에서는 이제 전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23%의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여론조사 지형에서 25%가 하는 함의가 커요. 왜냐하면 국민 4명으로 쳤을 때 3명이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렇죠. 한 명만 찬성한다는 얘기니까 무슨 정책이든 이슈든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이 싹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동안은 그래도 뭐 만 5세 취약 연령 그때도 바이든 때도 예. 약간 25%대는 찍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건 일회성 이슈라서 바로 복원됐거든요. 근데 1년간 거의 40%대 가까이 쭉 오던 이 말하자면 하방 경직성이 좀 무너진 거예요. 하방 경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 일회성으로 20%대를 찍은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제를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문제, 그래서 아마 이 갤럽 이후에 갤럽 조사의 발표 이후에 대통령의 모든 행보들이 약간 좀 변화가 오는 것도 그런 전 신호의 일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 이 부정평가 예. 응답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보수 유권자 또 일반 시민들, 예. 이번 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대통령의 태도가 미흡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뭔가 이것도 또한 국민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여론조사의 어떤 뭐 문제점 뭐 이렇게 보시나요?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낙선자 간담회가 있었죠. 정확히는 이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동안의 어떤 당정 관계, 그다음에 어떤 그 대통령실의 소통 미흡 이런 것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복수의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뭐 오해라거나 어떤 여론조사의 오류라든가 이렇게 민심을 축소해서 잘못 받아들일 분들은 여당 내에도 거의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또 국민 앞에서 어떤 공개적인 반성과 또 예. 이전과는 다른 국정기조, 쇄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야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좀 강한 대통령의 면모를 추구했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강한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건 전 대통령조차도 임기 중에 1년 평균 320회 정도 연설했습니다. 국민 앞에 직접 나서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평균 400회를 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민과의 소통 스타일은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 결과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생각을 밝히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쉽다라고,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게 조금 세밀한 부분,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 약간 이제 공개된 발언은 이제 그런 유여서 그런 이제 어떤 태도여서 이게 정말 민심, 총선의 결과 또는 민심을 그대로 정말 다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 퀘스천 마크를 이제 보수층 내부에, 국힘 내부에서도 나왔어요. 비슷하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비공개 발언에서 하시고 그런 게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 전언하는 형식이 돼서는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계속 물음표가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아까 한국갤럽의 그 부정평가 이후에서요. 경제, 민생, 물가가 지금 18%로 가장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998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땀과 눈물과 그다음에 말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고서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대통령 취임사의 한 문장 때문에 정권 초반에 그 국정 운영의 원동력이 확보가 됐어요. 그때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 동의안은 6개월 동안 투표함을 개봉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견딘 거예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찬 교수님. 네, 뭐 여론조사 23%에 놀래서 떠밀리듯이 영수회담을 추진을 하는데 결국 이게 과연 그럼 제대로 된 영수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 사실은 총선 패배 대패의 그 민의는 오만과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한 비공개 사과라고 하는 걸로 일관을 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로 나타난 거고 그 지지율을 보고 놀래서 영수회담을 성급하게 지금 이제 서둘러서 이제 제안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영수회담이 그럼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영수회담이 과연 제대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떠밀려가지고 낮은 지지율에 떠밀려서 지금 영수회담을 하긴 했는데 혹시나 말뿐인 영수회담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 뭐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고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날짜하고 의제 정하는 게 그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아니, 의제는 정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오만과 불통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의제를 따진다? 이 얘기는 철저하게 예를 들어 총리 선임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한정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제한된 의제와 또 제한된 소통 방식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건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말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루 전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여야 영수회담 전화를 이재명 대표에게 했지만 그 바로 전날 이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정말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말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 국정수행평가 부정평가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떠밀려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우리 만납시다, 회담합시다 이렇게 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날 MBS 조사에서도 27%, 11% 떨어진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징조들은 있었고 지금 조중동이라든지 보수 언론들도 그 대통령의 총선 패배 이후에 인식에 대해서 연일 질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그걸 최종 확인한 게 23% 갤럽 여론조사인 거지. 이미 며칠 전부터 보수 언론과 모든 일반 언론을 할 것도 없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에 대주었던 예. 이 보수층 내에서조차도 이런 식의 대응은 안 된다라고 하는 질타가 이어졌었고 그것이 23% 여론조사 폭락으로 이어지고 특히 TK 지역이라든지 보수 60대 이상에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니까 결국은 사실은 국회 개원 정도로 밀어놨던 이 영수회담을 성급히 땡겨 쓴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낮은 지지율이 아니었으면 그러면 영수회담이 제한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저는 아마 국회 개원 때까지 밀렸을 수도 다른 있다고 생각 봅니다. 갖고 있으면 저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회담을 이제 물론 이제 뭐 땡겨 썼다는 표현은 좀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건 왜냐하면 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가지고 실제 이제 민의가 반영된 거니까 저도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국회 원구성 즈음에 이제 직전에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에 아마 할 수도 있다고는 봤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수회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대통령 참모들도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생각을 했겠죠. 이게 더 이상 이제 본인이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끝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미리 이거 가지고 그러면 상의를 해서 이 경색된 정부 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안 되죠. 아예 미리 던지겠다. 그러니까 저는 만일 이게 이제 두 분이 만난다 하더라도 총리 인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갤럽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후순위 카드로 놨던 것을 선수로 땡겼었다 얘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27%를 찍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결심 안 하다가 23%를 보고 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4.19 기념일 행사에서 혼자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물론 의전 비서관실에서 그렇게 짜여 있었겠죠.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그거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충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미리 야당 대표하고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서 웃는 모습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영수회담 제안이 나갔던 훨씬 더 스무스했을 텐데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갑자기 어저께 23% 여론조사 보고 나왔다고 보여지는 게 그래서 물론 이제 거의 뭐 식스센스급 반전의 충격적인 반전을 줬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거를 그냥 일회적인 이벤트로 생각했을 때는 그 효과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국민들이 정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 보여야 될 것 같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뭐 총리 인선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좀 인사를 추천을 한다던가 이런 장면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후자를 먼저 답을 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면은 지금 같은 여소야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분점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바이디드 거버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 권력만 지금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 사실은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위치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편하지 행정부에 참여를 함으로써 민주당도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부각되길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먼저 인사 추천을 하진 않을 것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사실 박영선 전 전 장관의 총리 카드가 나왔을 때도 그것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 대통령 영수회담과 관련돼서 또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 또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네, 어쨌든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때 뭐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가급적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것이 대통령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야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밖에 있을 적에는 굉장히 세게 얘기도 하지만 막상 대통령 얼굴을 맞대고 하면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 해요. 뭐 야권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협치하는 모양새만 가져가는 형태가 돼서 곤란하다. 뭐 외교 협상도 마찬가지로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마지막 최종적인 도장을 찍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야권도 아마 이런 쟁점 사안들, 특히 이런 최상병 특검 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의 명확한 협조 시그널을 받은 뒤에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민생 문제까지 꺼내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특검까지도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런 의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그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여론조사 봤지만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오만과 불통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활 물가, 자고 나면 월급이 실질 월급이 줄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여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물가 얘기 안 하면은 그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는 풀어야 될 깊은 불신의 강이 있어요. 네. 이 불신의 강을 넘어서야지 신뢰가 지금 제로입니다. 신뢰가 제로인 상황에서 대화가 뭔가 성과 있는 걸로 나타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뭘 보여줘야 한번 되냐면은 만나서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야당이 이제까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했던 법률도 있고 특검도 있고 또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 전향적인 조치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와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금 제일 가려운 게 어딥니까? 총리 동의안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 가려운 것만 긁어달라고 가가지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가려운 것 긁어주고 그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뭔가 단단한 그러니까 행동의 전환, 즉 가시적인 성과물을 갖다가 야당에게 뭔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두 분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양쪽의 극렬 지지층들은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뭐 국민이라든지 이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만난다고 해서 그냥 만남 그 자체에서 그치면 또 엄청난 또 후폭풍이 몰고 올 거예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가져와야 될 텐데, 자, 이 공수 문제로 좀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누가 회담의 주도권을 칠까? 시기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첫 만남 굉장히 힘들면서도 어렵게 만들어진 이 여야 영수회담 첫 만남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까? 네, 이 주도권 싸움으로 이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라보면은 이건 실패하게 되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야당에서도 아까 우리 박창환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도 얻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으로 25%를 여론조사 전문가가 레임덕 기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영수회담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만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한테 도움을 주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만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겠다, 기싸움을 한다, 이럴 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동안 소원해진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풀고 신뢰를 쌓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만나가면서 이런 문제를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진정성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협치를 정말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각오로 만나야지, 이걸 기싸움을 한다든지 이번 한 번의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누가 얻냐, 누가 잃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이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말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번 첫 만남이 네. 어떤 두 분의 라포,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정도로만 목적을 두고 만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대통령이 불쾌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은 왜 했냐 이 얘기를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당원 지지층부터 듣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예를 들면 지금 이 민생 최상병 특검, 김건희 지원금이라든지 특검, 뭐 25만 원 이거 다 얘기한다고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회에 올라갔으니까 본회의 올라갔으니 이런 문제를 끄집어 내놓고 거기에 대한 반향을 최소한 듣고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들 민감한 이슈들 다 꺼낸다 일단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를 꺼내서 대통령이 전향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민주당도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한테 양보하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요. 대통령도 25만 원 그런 지급 해달- 문제라든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나 불쾌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이슈들인데 그거를 첫 만남에 다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양보를 요구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답하는 과정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성의 이거에 있는 대해서 모습. 대화를 진정성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해나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하고 인생을 살리겠다 이런 거에 합의를 얻는 태도를 보이면은 이게 또 두 번, 세 번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어가는 목적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한번 쫙 만나고 양쪽에서 각자 브리핑 해가지고 논란만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이 효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 회담이 그러니까 되게 모든 분들이 원하던 장면이지만 굉장히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대통령실도 충분히 그런 걸 수용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나갈 그런 준비가 돼 있나요? 대통령실도?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나 정도 이재명 대표가 요즘 야권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권에서 가장 온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왜냐하면 조국, 이준석 이런 분들이 워낙 지금 튀는 발언들을 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 성과를 얻으면 되는데 저는 그게 25만 원 민생 지원 그 급이라고 봐요. 대통령은 분명히 포퓰리즘이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절대 그거 수용 안 할 텐데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뭐 여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치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의 영역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아마 이재명 대표는 꼭 얘기할 것 같고 대통령 입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논의가 좀 돼서 특검 이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22대 전반기 국회 쪽으로 조금 우리가 뒤로 미루겠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어떤 진정성 있는 해명이라든가 태도를 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 정도만 되는 저는 딜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의제를 많이 올리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름 전략을 가지고 가겠죠. 대통령실도 전략을 세우겠죠. 그 측면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것 하나 카드는 받고 그다음에 전국을 정말 경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저 대통령실에서 좀 야당이 그건 좀 뒤로 후순위로 좀 물려주고 이런 정도의 저는 협상 전략이라 그러면 처음에 충분한 명분과 실리 예.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25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야권 통틀어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바로 최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을 의제에 올리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악수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 얘기는 이번 여야 영수회담에서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그런 안건은 그 영수회담의 의제로 가져오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고 22대 국회에 가서 하더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영수회담에 가져와서 결렬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들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로 민생 의제를 들고 와서 우리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에 비해서 훨씬 더 민생을 챙기는 온건한 야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할 게 아니고요. 최소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합의하면 잘 된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의료개혁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갤럽 여론조사 봤는데요. 그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었죠. 41%가 원안대로 추진, 47%가 정원 증가분을 조금 더 줄여서 추진입니다. 88%가 의대 정원 증가 자체는 찬성을 해요. 7%만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주당은 지금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거든요. 그럼 이것만큼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합의해서 의료개혁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예. 이런 거 하나 합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음 영수회담 일정을 잡고 마무리하면은 좋은 회담이 될 양쪽 겁니다. 모두 구체적인 날짜를 잡아서. 윈윈하는 회담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의료 개혁 문제만 합의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회담이 될 것이다. 네. 네. 이 떡 부분도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테이블 위에 많은 걸 올릴 거라고 봐요. 많은 거를 다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의 정도. 즉 총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이나 또는 일부라도 뭔가 수용할 가능성을 비추는지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네. 또 언제 영수회담이 또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회담이 잘못되면은 뭐 아까 한두 가지 가져가서 뭐 간보기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성과가 지금 급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성과가 급한 거예요. 누가 급하냐? 이재명 대표가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주는 예를 들어 지금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료 정원을 2,000명을 강행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1,000명 50% 줄일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짐만 야당에게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아까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영수회담이 진짜 2년 만에 처음 열렸는데 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어준 그 목소리를 저는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전달 안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직무 유기예요.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총론적인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지금의 어떤 대통령을 짐을 우리가 민주당이 또 안고 그리고 딸랑 한두 개 들어주고 이런 식의 딜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 돌아와서 야당 지지층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와 어렵게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야당 대표들도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 대표라든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든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단독 회담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야당 대표들 만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순차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좀 예측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음 일정까지 정도 잡는다면 2차 회담은 아마 이재명 대표랑 하다가 22대 국회가 개헌되면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이제 비대위원장을 뽑든가 그다음에 새롭게 6월 7월 전당대회를 뽑아서 새로 대표 뽑으잖아요. 그럼 여야정 협의체를 하면 되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군소정당 대표까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 그리고 지금 야권도 다시 이제 이게 원내 소속으로 돌아가느냐 당선자들이 네. 아니면 다시 조국 신당이 추진하는 원내 교섭단체를 합하느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서두를 것 같지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피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만 명분과 모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저는 22대 국회 개원 후 국민의힘과 총리도 지명되고 총리도 인준되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 개편된다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정기국회 전에는 아마 그 모습을 연출해 줄 예. 걸로 저는 봐요.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 사실 지지율 최저치를 찍은 날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공조 기자회견이 있었죠. 30분 전에 바로 있었죠.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영수회담을 제안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변수가 안 됐을 것 같은 게 그건 이제 22대 국회 때 보여줄 예고편 같은 거기 때문에 네. 4월과 5월 전국에는 굳이 그것이 저는 변수로까지 작용하면서 영수회담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것도 어제 주목받는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한 장면이었다. 그건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근데 네. 제가 아까 식스센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하고 전체주의 이거를 딱 그 야당을 짚은 거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던 것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변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분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게 충격, 쇼크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도 만난다면 이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한 진정성이 더 느껴질 거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대표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요 한마디만 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만 보였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예. 돼요. 그동안 그런 타협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다가 요번에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그 효과를 얻으려면 계속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예. 중에 하나의 방법이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 교수님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앵커니까 질문해도 되죠.
그 야당은 이번 회담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지만 또 돌아가서 야당 지지층에게도 회담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서 뭐 차만 마시고 왔냐, 밥만 먹고 왔냐 이런 이제 질타를 안 받고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도 뭔가 지지층으로부터 명분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의제를 올려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 사실 저는 큰 기대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뭐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전화 와가지고 지금 이제 급하게 추진된 거긴 한데 지금 날짜도 의제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할 것들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뭔가 들어주고 또는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야당의 이 요구 사안들이 하나같이 다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겠느냐. 저도 아까 최소영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난지원금 정도 예를 들면은 그거는 뭐 본인이 내가 크게 정말로 이거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거다 이렇게 티를 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뭔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제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대통령이 수용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선의 미리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목록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대통령의 현재 생각은 뭔지. 왜냐하면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사과하는 거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직접 듣고 어떤 대통령이 스탠스를 보이는지 정도는 알고 와야지 내부적으로 뭔가 준비도 하고 일정도 잡을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그러니까 쭉 이제 여러 가지를 담은 리스트를 쭉 테이블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대통령은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의 답변을 총론적인 답변은 들어야죠. 대통령이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 정도 답변이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뭐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지금 급하다고 요청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도 답변을 듣는다면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날짜를 뭐 일정을 앞으로 정기적인 회동을 잡아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머리를 맞대자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그것도 총선이 끝난 직후에 아주 민감한 시기에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양쪽 모두 굉장히 서로 윈윈하는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죠. 거의 없었죠. 뭐 대통령실은 청와대로 뭔가 전달했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고 야당 대표는 가서 하나만 하는 회담이었다. 이런 식의 논평이 줄을 잃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이 총선에 패하고 이회창 총재와 영수회담했는데 그때도 사실 뭐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5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4.30 재보선으로 과반 의석을 잃으니까 대연정 제안하면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 했었는데 박근혜 대표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살벌했죠. 말아달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야 영수회담은 그 자리에서 많은 합의 리스트를 얻어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되고요. 여야는 원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을 달리하는 거예요. 네. 다만 그 자리에서 대통령도 국정의 책임자고 야당도 그 책임 있는 의회의 리더로서 야당 대표도 한두 가지라도 국민들 앞에 뭔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최소 합의의 원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제가 부연한다면은 근데 그 과거의 그 상례로만 이번 잣대를 그러니까 이번 일을 잣대에 잴 수 없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두 분 다 공이 지금 말하자면 필요와 이해와 요구에 따른 지금 만남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색된 전국을 돌파해야 되고 여소야대 전국 남은 3년 사상 초유의 일인데 87년 체제 이래 이걸 하게 되면 저쪽에 조타수를 진 이재명 대표 협조를 어떻게든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야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이 돼버렸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과연 뭐 어떤 합의를 갖고 온다는데 지지층은 뭐라 할 수 있어도 당에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됐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가 있느냐. 앞으로 3년이라는 거친 민심의 바다를 거쳐서 대권에 도전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반대하고 발목 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그 이재명이 아니라 협치할 건 협치해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재명을 보여줄 필요가 이번 기회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얻어오고 안 얻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지 치환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얻어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양쪽의 이와 요가 맞아떨어져서 과거처럼 거칠게 영수회담을 통해서 붙었던 그런 건 재현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한 이거는 만남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가 이 얘기가 좀 너무 길어져서 조금 그렇긴 예.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는 더 짚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게 총리와 비서실장 임명입니다. 특히 이제 총리는 야당의 이 청문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야당과 어떤 좀 뭐 솔직히 말하면 사전 논의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간간히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 지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총리 카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논평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심지어 뭐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김한길 위원장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아마 이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할 거고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총리 후보에 대해서도 언지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물어볼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냥 통 큰 마음에서 뭐 대통령이 말하는 그 후보에 대해서 누가 됐든 동의해 줄 생각이 있어요? 그건 제가 모르죠. 예.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일단 총리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일주일 동안 논란을 예. 만들었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 그것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총리 후보를 야당 입장에서 아까 좀 쉽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는 야당 입장에서는 국무총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 방탄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권이 거의 없고 책임은 지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야당에서 그 국무총리를 보내가지고 그 책임을 같이 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번 총리를 했던 분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영선 총리 카드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당하고 먼저 물밑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와달라 이렇게 했으면 스무스하게 됐을 텐데 지금 그거를 막 거기서 또 이제 대통령실의 난맥상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떻게 무능 프레임으로 갇히게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영수회담에서 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 민생을 살리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분에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비서실장도 이런 사람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은 충분히 야당에서도 그 정도 받아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대통령께서 아주 낮은 자세로 야당을 설득하는 자세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신뢰가 쌓이면 앞으로 예. 영수회담이 계속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장제원 원희룡 비서실장의 김한길 총리 카드는 어때요? 우리 저 부위원장님 개인적 생각으로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거를 갖다 일방통행식으로 한다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윤핵관이고 그걸 동의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좀 설득을 하면서 그 필요성을 아주 낮은 자세 설득을 하면은 그것도 못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박영선, 양정철 카드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혼선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검토한 바 없다.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홍보수석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그랬는데 또 다른 대통령실 비서관급에서는 사실 검토한 적이 있다.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렇게 일치된 목소리가 아닌 약간 이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비서진 내에서 있는 그 혼란 난백상이라고 저도 봐요. 왜냐하면 정말 비선이 있어요? 비선은 아닌데 어떤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모든 실장서부터 수석까지 다 사표를 낸 상황이잖아요. 약간 지금 권력의 진공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코멘트를 딸 때 핵심 관계자면은 이제 비서관급이고 고위 관계자면은 이제 수석급이거든요. 일반 관계자면 행정관급들인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혼선을 빚는 이유가 사실 대통령실의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모든 인사에 대한 것을 맡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게 그 사표를 내놓고 수리는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백가장명식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저 대통령실 5년제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말이 최종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원보이스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하마평식의 간보기를 흘리는 것도 저는 이해는 되고 관례긴 한데 이런 식의 자꾸 메시지의 혼선이라는 건 말하자면 난맥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모들이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총선이 끝난 민감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 안 하기로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말 안 듣고 비껴나가니까 임명권자가 화가 좀 나겠죠. 그게 무슨 충돌입니까? 일방적인 상하강인데 그러니까 그건 충돌이라고 할 수도 없죠. 반기를 강하게 들 수 있는 배짱이나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 초도 안 해요.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그때 그럼 제가 이래 당을 바로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들게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네, 사실 두 사람이 대권을 놓고 경쟁을 하던 사이였는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하필 또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 해석들이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일단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으셔야죠. 예.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만찬을 하신 게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의견을 경청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았겠죠. 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사실 홍준표 시장이 매일같이 SNS를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본인에게 별로 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구는 예의와 품격의 도시입니다. 대구 예. 시민들께서도 대구시장이 대구시정에 집중하지 않고 저렇게 중앙정치, SNS 골몰하는 걸 보면은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적으로 봐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어쨌든 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예. 링 아래로 내려간 사람을 쫓아가서 계속 때리면요. 그건 반칙이고 폭력이고 징계받을 일이에요. 뭐 홍준표 시장이 징계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게 본인에게 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홍준표 시장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 언론에 소환되고 언급이 되고 호명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홍준표 시장께서 좀 한번 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필 한 선거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다라는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정확한 의도는 홍준표 시장 본인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SNS를 통해서 그 의도를 뭐 일부 보여주고 계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홍 시장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만들어서 대통령 되셨죠. 서울시장 하시면서 싸이월드 많이 해서 대통령 되신 거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SNS 그만하라는 얘기네요, 홍 시장님은.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이유는 뭔가요? 본인의 차기를 위해서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아까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다들 안 좋게 볼 거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게 보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 보면 뭐 아직 뭐 아니다 맞다 네. 뭐 얘기들이 많기는 해요. 일단 만난 것 자체도 되게 좋게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문재인 사냥개로 우리를 짓밟던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군한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된 윤 정권 황태자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군처럼 군림한 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총선을 패배했는데 지금 총선 패배에 잘못 있는 사람한테 비판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생뚱맞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분을 만난잖아요. 네. 만나고 총리직 제안했던 그건 사실 확인 안 됐지만 그런 보도까지 있었고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홍준표 대구시장의 노림수는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게 있겠죠. 당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저는 이런 교원 영색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 초짜로서의 이런 행태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첨과 아부에 넘어가서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총리직을 제안했다면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도 그런 것들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쓴소리들을 내뱉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또 꺼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100% 당원룰을 유지해야 된다. 이 친윤계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이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권의 주도권 싸움에 저는 들어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이 붕괴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도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의 리더십도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이 공백을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둘러싸고 지금 여권이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누군가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게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다 맞을 필요는 없고, 쟤는 아니야, 한동훈은 아니고 나야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갖다 끊임없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실은 뭐 지금 비주류와 주류 사이의 핵심적인 논란 중에 하나가 당원 100% 전당대회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그쪽에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실어준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네.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 홍준표 시장의 말에 어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식사하고 차 마시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호가호위해요. 호가호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홍준표 시장이 또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개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즉 한동훈을 밀어내고 그리고 당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본인이 당대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못 나가니까 룰이 당원 100%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도와주는 척, 친윤 도와주는 척 하면서 목소리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예. 그 100%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시국을 돌파하려면 좀 태도가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 앞서서 쭉 했었는데,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약에 곁에 둔다라는 거면은 이런 걸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도 그랬지만, 예. 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총리와 비서실장을 누굴 임명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인사 스타일을 보면서 이제 총리는 무조건 이제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네.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겠지만, 비서실장을 만일 이제 말하자면 통합형이나 쇄신형이 아니라 충직한 인사,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뭐 홍준표 시장이 첨가했다는 장제원 의원 같은 그런 좀 말하자면 대통령의 어떤 그 측근 그룹에서 이제 한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저는 사실 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향후 하반기의 방향을 저는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정말 듣기 싫은 소리도 기술력 있게 해주는 그런 기량도, 정부적 기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레드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사실 비서실장이 눈과 귀거든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실 많은 보고서와 저도 청와대 근무했지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 거기에 가면은 인터넷도 안 보나요? 왜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죠? 라고 얘기를 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 세상 사람들은 포털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다 보는데 왜 모르냐는데, 모르지 않습니다. 또 아는데 예. 그걸 해석해주는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이걸 제대로 해석해주느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일종의 약간 뭔가 좀 양념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대통령이 듣기 좋게 이걸 말해주느냐, 네.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레드팀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을 뽑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쓴소리를 이제 앞으로 경청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미워하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혹시 차기 대권을 놓고선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은 정말 막 학을 떼면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진짜 한동훈 위원장은 나의 적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대통령에 오른 그런 기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깎아내리고 폄하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야권의, 그러니까 여권, 지금 저 보수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도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홍준표 시장보다 한 몇 배는 더 높아요. 홍 시장도 그걸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죠. 여론조사 다 보겠죠. 예.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함성 질러 보셨습니까? 함성 크게 지르면 메아리가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링에서 내려갔지만 워낙에 큰 호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메아리가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자꾸 인위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할수록 그게 본인에게 좋지 않게 돌아와요. 아까도 저희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많이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대통령만 보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국민들께는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보고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오늘 뭐 SNS에 홍준표 시장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분이 이제 오늘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도 있고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은 홍 시장에게 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후배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세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설처럼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홍준표 시장을 혹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해요. 대통령의 마음과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의 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마음이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모르세요? 한동훈 위원장의 한동훈 위원장의 거치는 제가 보기에 이번 당권 아니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좀 흥미로운 아까 대권 주자들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계속 비슷하게 각축을 했죠. 한동훈 위원장 쭉 빠졌어요. 8%, 9% 가까이 빠졌어요. 저게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여론조사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지지도는 누군가에 수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수렴이 안 됐어요. 이재명 대표 지지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권의 후보에는 공간이 균열과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했다는 건데 그걸 홍 시장이 본인이 먹겠다고 빨리 들어온 거예요. 여기 그 구도에 들어오려고 빨리 진입해가지고 계속 센 메시지를 내면서 거기서 빠지는 지지층을 자기가 갖고 오려고 했던 그 전략인데 실제로 본인은 1%밖에 안 오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퍼졌어요. 이게 이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은 총합이 100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빠지면 누군가가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동훈의 지지율은 거의 공석 상태가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국민 지지층에게 얼만큼 확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느냐가 다시 살아올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조기 등판보다는 그래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빨리 그 빠지는 지지율을 먹기 위해서 급하게 참전했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참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에게도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닫혔는데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저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보수층의 지지를 근거로 다시 컴백하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정말 굉장히 상극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후임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권력의 황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대권 주자로 이어가는 이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많은 견제와 소위 말해서 그 견제와 그다음에 이제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시기 질투.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황태자가 바로 후임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당원들에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황태자라고 해서 바로 후보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황제를 밟아야 가죠. 그렇죠. 과거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뭐 지금 후임으로 누가 더 적당하냐 이거는 지금 대통령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머릿속에 없습니다. 왜? 자기 앞가름하기 바빠요 지금. 23% 지지율 떨어진 상황에서 무슨 후임 걱정입니까? 자기 앞가름 걱정해야죠. 그러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답을 드리자면은 민주당에서 답을 더 잘 주시는군요. 국민의힘 대부분.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홈런을 치는 길은 뭐였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태양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내가 반사체로 달처럼 반사체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기했다는 게 이번 총선 패인이기도 하고 본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태생적인 한계인데 검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음에 만약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등장을 했을 때 네. 다시 등판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도 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검사의 그 상명하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때도 힘들지 않고 만약에 근데 그때 또 할 경우에 그때는 또 지난번에 왜 그러지 못하고 이번에 그러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스스로 빛나는 스스로 발광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재등판 시기와 관련해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죠. 그 언제쯤 등판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엔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될 거예요. 1년 뭐 그냥 무조건 쉬우면 안 되고 예. 자기 나름대로 일반 국민에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노력을 해가면서 예. 이제 시기를 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안 가봤던 지역 호남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 가서 마을 변호사라도 한다면 예, 제가 예. 그 위치였으면 전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또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예. 또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걸 확실히 하는 의미에 있어서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뒤부터 전혀 다르게 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만나고 악수하고 먼저 사진 찍자 그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제 스스로가 정치인으로 변모했구나를 느끼고. 네, 최수영 의원님, 국민의힘이 이제 일단은 전당대회 전까지는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네. 가기로 했는데 이르면 뭐 이번 여름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그렇죠.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위원장이 재등판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앞서서 최 의원님께서는 이번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범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여론이 부르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 쉬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취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쪽도 원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한동훈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뭐, 지금 어느 쪽으로 원한다는 그러니까 빨리 조기 등판. 조기 등판을. 그러니까 더 올해 잊혀지는 걸 좀 경계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패장이잖아요. 패장이기 예.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이 필요해요. 정치인은 국민에게 다시 나올 때 명분, 타이밍,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일단 명분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타이밍도 아니고 세력, 저 지지율 그래프만 한 15% 나온다고 될까요? 저는 갤럽 지지율이 한 달 있다가 4주 있다가 금요일 날 나오는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 달. 지금은 에펠탑 효과가 있어요. 예. 한 100일 동안 노출 빈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쏠리는 관심이 아직은 식진 않았지만 일종의 휴직이나 냉각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 본다면 예. 한동훈 위원장도 그게 조금 신기루였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본인한테는 충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찰과 숙고를 한 다음에 내가 대선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나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에 얼마큼 확장성이 있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올 시기가 전 저울질해야 된다. 아니 이재명 대표도 사실 예전에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 인천 계양을로 국회의원직 나온 게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부터 앞으로 차기 전당대회까지 한 2달여의 시간이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을 때 명분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좀 여기서 조언을 드리면 그 서태지 세대잖아요. 92학번이니까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그 가수 서태지 씨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음반 내고 활동하고 들어가고 음반 내고 활동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그 위상을 유지했던 겁니다. 네. 아마 그 고령층의 시청자들께서는 가왕 나훈아 씨를 생각하면 좀 더 연상이 쉬울 텐데요. 네. 나훈아 씨는 방송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가 매진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희소성을 비대위원장 더 그렇습니다. 한번 중요시 음미해 볼 필요가 생각해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나훈아나 서태지급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국내에 계시죠? 유학 안 가신 건 맞죠? 유학은 예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הפיגור הזה של כל כך הרבה טילים, טילי שיוט, כטב"מים לשטח מדינת ישראל, יענה בתגובה. Glows in the sky that this is indeed an Israeli strike against Iran, that this is the retaliation by Israel. The air defense system triggered by the presence of 3 small drones that were present in that area. Other than that, nothing has happened. Everything is back to normal.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 연구원과 현재 중동 정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른바 보복 공격이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슨 어린애 장난 같았다 이러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이제 멘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더 이상 확전될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또 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번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의 수위는 어느 정도였고 이란으로서는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애 장난인 것 같다라는 논평을 낸 건지 실제로 정말 아무 피해가 없었고 그냥 상징적인 조치로 이스라엘도 했고 이란도 그것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는 건지. 상징적인 건지는 어떤지는 좀 예.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측에서는 고통스러운 보복, 전면전이 아닌 고통스러운 보복을 감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근데 지금 확실히 이번 공격은 고통스러운 공격과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아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 예,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도 피해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지금 보셨지만 그 이란 공영방송 이르나에서도 피해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미국 입장에서도 핵시설이나 이런 데는 타격은 없었다고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13일 그 이란이 공격했던 320여 기의 그 비행 발사체로 공격했던 이스라엘 공격보다는 상당히 약한 수준의 공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꼭 복수는 하거든요. 당한 만큼. 그래서 예. 지금 이것이 그냥 첫 번째 라운드 그냥 간복인지 어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기다려봐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피해 부분은 확실히 좀 미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도 지금 그래서 조금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네. 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주변을 공격했잖아요. 이스파한을 공격했죠. 예, 네. 그러면 이게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란이 지금 완전한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앞으로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는데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요, 보시나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IAEA의 규정인 20% 우라늄 농축보다는 더 올려서 지금 60% 우라늄 농축을 갖고 있긴 한데요. 네. 이것이 60% 이상으로 올라가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라늄 원자탄을 갖기 위해서는 웨폰 그레이드, 그 핵 그레이드 그 우라늄 농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면 92% 농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준으로 가면 IAEA가 감지를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은 그건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92%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도 그 지금 이스파한이 아니라 나탄즈나 포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농축 우라늄 시설과 저장 시설이 있는 데를 직접 때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위험한 선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 핵 위험에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핵 네. 물질만 있든다고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은 발사체가 있어야 되고 핵 격발해서 핵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격발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핵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란은 핵 투발 수단과 핵 격발 그 수단은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이란이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그렇게 하면 적합한 분석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네. 그걸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파한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으니까 이게 또 다른 도발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거보다는요. 거기는 그 육군 항공대대 그 활주로가 있었던 곳이고 그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주요 그 항공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발사체들이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 그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한 거지. 이스파한은 소위 말해서 지금 우라늄 정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처음 하기 위해 그 만드는 원료, 그러니까 그 농축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에 넣을 때 그 처음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곳이라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란에는 핵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아락, 바쉐르, 뭐 네탄즈, 포르도 너무 많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주변을 쳤다 해서 다른 이게 더 높은 도발이 될까 그렇게 분석하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고요. 어떤 시설에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도발 수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네. 명확한 걸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그런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이 수준은 이번에 대응한 수준은 고통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란한테는 피해자가 없었으니까 예.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랬고 이란은 여기서 멈추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더 이상 이제 우리도 더 공격하거나 확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또 성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공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건가? 고통스러운 보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격을 할 것인가? 그러면 정말 이제 이란도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공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이제 물론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지만 궁금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란을 진짜 본토로 공격을 할지 아니면 시리아와 이라크와 아니면 이라크는 지금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시리아와 레바논이나 이런 지역의 헤즈볼라나 지금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 아니면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세력들한테 직접 공격을 하거나 거기 요인 암살을 하거나 그 시설을 타격할지 그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이 될지 아니면 후티라든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란을 축으로 하는 저항축, Axis of Resistance라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한 공격이 감행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위는 이란의 그 보복 공격도 수위가 다를 겁니다. 본토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미 계속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선 계속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전쟁 안에서 수행되는 걸로 볼 것이고 만약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을 때 근데 이것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수준으로 피해자가 없고 민간 피해자가 없고 진짜 군사 시설에 이렇게 되고 이런다면 그 이란의 보복 수준도 지금 우리가 봤던 13일에 보여줬던 320여 기의 그 항공 투발 수단을 통해서 이란을 본토로 공격하고 이런 수준의 그 응전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란 본토를 공격하는 고강도 공격은 없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자기네들의 국익이 된다라고 하면 감행을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저강도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시아파 같은 국가의 군사 시설이나 무장 단체 정도를 공격할 가능성은 그거는 늘 있죠. 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러면 미국은 그 정도의 저강도 보복 공격은 용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더 큰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확전을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하마스와의 전쟁도 원래는 미국이 원했던 건 북부 가자와 가자에서만 벌어지길 원했는데 칸 유니스하고 라파까지 확전이 됐고 지금 이란과 다른 데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란까지 지금 공격이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4월 2일 날 벌어졌던 시리아에 있었던 이란 공관을 공격한 것도 지금 다 밝혀졌지만 미국한테 알리지 않고 공격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계속해서 확전을 막기를 원하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이스라엘은 움직여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확전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미국의 용인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어떻게 그 지렛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럴 겁니다. 정말 확전이 돼서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이스라엘 안보를 지켜줄 건데 이게 확전이 되면 그건 너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란과 전쟁이 되면 거기에서 미국의 개입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란이 공격을 이스라엘한테 이란이 공격을 해서 너네들의 안보가 흔들릴 때는 우리가 뭐 미사일 시스템이니 이런 걸 해서 지켜주겠지만 니네들이 타격 공격이나 공격 공격으로 가서 이제 전면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니까 네가 수행하게 될 것. 이렇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차갑게 이제 딱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미국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일각에서 나오는 뭐 약속 대련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약속 대련, 그러니까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 대련 그렇게 보기에는 그 조금 사용되는 무기나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상당히 수준이 낮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 전에는 며칠 전에 미국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근데 그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미국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하겠다는 가르쳐주진 않았을 텐데 미국은 요청을 했을 겁니다. 너 이란 본토 공격을 하는 거 내가 보복이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자위권 발동은 알겠는데 이게 확전이 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피해자가 하나도 없이 조금 말은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에서 조금 약한 수준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다시 싸우게 됐는가 이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번 사태가 재점화된 게 먼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맞습니다. 계속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부 정치 요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 다마스커스 영사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영사관을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토를 공격하는 거고 국제법 위반입니다.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국제 재판소나 이런 거에 갈 수도 있는 행위인데 이거는 네타냐후의 승부수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귀해 보면 4월 2일 그 공격하기 전에 모든 국제 언론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아 확전 그만하고 정전해. 하마스와 정전해 하고 압박이 전방위로 오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때 이 영사관을 공격을 했는데 영사관을 공격하면 당연히 네타냐후는 국제사회에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줄 알았겠죠. 근데 그 영사관에서 죽은 사람들이 되게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영사관 폭격으로 해서 13명이 죽었고 그중에서 7명이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들이 죽었는데 고위급 장교가 들었는데 누가 죽었냐면 거기서 레자 자이디라고 하는 헤즈볼라와 이란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전략을 총괄하고 총책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드 이자디라고 하는 이란군과 그 하마스군의 군사 전략을 하는 군사 연락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벌어졌냐면 이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이게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야라는 거를 한번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전쟁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이 되치기를 하는 그 빌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제 좀 약간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는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지금 겁니다. 이 사태 때문에 금값 오르고 유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휘청이고 있는데 언제쯤 수습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